저는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막 죽은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동구가. 홍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성남시에 세우고 싶다. 그래서 꼭 대체- 집어서 성남이라고 그래요. 예.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산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울산의 경제도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경영난을 이유로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만 명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울산으로서도 수많은 인구가 울산을 떠났고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아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두고 노사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설태주 기자가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설태주 기자, 현대중공업이 경영난을 이유로 회사를 분사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취재하셨다고요? 네, 지난 10월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국회의원 등이 국감 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알리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써야 할 자금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대부분 언론들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거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전달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한 달에 걸쳐 진실이 무엇인지 추적했습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공영주 씨가 출근 준비를 서두릅니다. 올해 46살로 현대중공업에서 17년째 근무 중인 공 씨의 출근길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녀올게요. 오늘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기술교육원에 교육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일하러 가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죠. 출근을 현장에서 이제 기술교육원 쪽으로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그 왜 그런가요?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일단 남는 인력을 교육을 보내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매일 같은 일을 해왔지만 요즘처럼 몸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공영주 씨는 현재 현대중공업 자회사 일렉트릭 소속으로 변압기 생산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매일같이 일하던 생산 현장 대신 기술교육원으로 출근해서 기초 역량 향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애가 어리니까 그때까지 전업적으로 있었는데 일단 그런 사정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뭐 사실 일자리도 좀 알아보고 있고 다각도로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저 역시 좀 가장으로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달 말이면 10주 동안의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10주 동안은 휴업, 또 그 다음 10주는 직무 전환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휴업 때는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되고 상여금과 성과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대신 매일 아침 8시 기술교육원으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적응하기 힘들지만 이미 회사를 나가 더 힘든 동료들이 많기에 애써 견뎌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어디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여기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건 근로자뿐만이 아닙니다. 울산 동구 지역 상가들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고 장사가 안 된다는 아우성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점심 저녁 시간 손님들로 북적댔던 가게는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앞에서 장사한 지 40년이 다 돼간다는 식당 사장님은 매출이 80%나 떨어진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안 다녀요, 길에. 사람이 안 다녀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막 죽은 도시가 돼버렸어요, 동구가.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여파로 근로자 수가 줄고 월급도 줄다 보니까 밖에서 쓸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여윳돈이 있어야 뭐 마시고 할 낀데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뭐 그래 뭐 남자는 또 고생하고 또 집에 가면 또 돈 못 벌어오니까 또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다 그게 지금 사회 현실입니다, 현실. 안 겪어본 사람 모르겠죠, 그죠? 조선업 불황과 수주 부족을 이유로 2015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이에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들의 일부 고통 분담이 절실한 상황이며 자발적인 신청자 외에는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시작됐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게 그 이유인데요. 현대중공업은 2015년 이후 3년간 4,000명이 넘는 인력을 감축했고 그 순서는 사무직과 여사무원, 현장 근로자 순이었습니다. 정규직과 사내 협력업체를 더해 6만 7천 명이던 인력은 절반 이상 회사를 떠나 3만 2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노사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마찰이 불거졌고 그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은 생존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2016년 구조조정에 더해 회사의 분할과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나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는 주력 사업인 조선과 해양 사업만 담당하고 다른 사업은 신설되는 3개의 회사가 각각 맡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회사의 분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 노조와 시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지만 현대중공업은 사업 분할 주주총회를 열어 최종 확정합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 1위 조선소, 보유자금 수조 원의 현대중공업이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의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회계사와 변호사로 꾸며진 전문가 팀의 분석을 의뢰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표면적으로는 계열사가 동반 부실해지는 순환출자 대신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 주식을 10.15% 소유한 최대 주주였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를 통해 삼호중공업과 미포조선을 지배하는 순환출자 구조였는데요. 현대중공업 지주라는 지주회사를 세워 현대중공업 등을 한꺼번에 지배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정몽준 이사장 부자는 주식 지분이 3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던 자기 주식, 자사주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자사주 13.4%, 1조 원가량을 모두 현대중공업 지주에 배정해 지주회사가 자금 부담 없이 각 사업회사를 13.4%씩 보유하게 됐습니다. 지주회사와 총수일가가 부담했어야 할 지배권 획득 비용을 현대중공업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주주의 돈으로 산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갑자기 지주회사 전환하면서 살아나서 그만큼 10%만큼 자기가 돈 주고 산 것만을
책임지고 의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33%만큼 돈 주고 산 것도 아닌 33%로 이 의결권, 자기 권한이 늘어난 거잖아요. 편법적으로 사실은 저희는 이제 편법 내지는 탈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의결권을 부활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자기 주식을 갖고 지주회사에다가 갖다 바쳤다고 그렇죠. 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겉으로는 소액 주주들에게도 지주사 주식을 취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반 주주들은 그러나 지주사 주식의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은 최대한 주식 교환에 참여하고 나머지 주주의 참여율은 낮게 해서 지주회사 지배권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지주회사라는 건 보통은 지배를만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고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사업회사들이 하니까 일반 주주들은 대부분 다 사업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총수 일가들만 이제 지주회사 주식을 많이 취득하려고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정보의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총수 일가들이 지주회사의 주식들을 많이 취득하게 된 것이다. 그거는 상당히 불공정한 행위다라고 봅니다. 현대올뱅크는 자산 11조 원, 영업이익 8,485억 원에 이르는 현대중공업의 우량회사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 위기였던 2016년에는 배당을 하지 않다가 2017년 7월 분할이 끝나고 현대중공업 지주가 대주주가 되자마자 6,372억 원을 배당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주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플랜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상장도 뭐 바로 지주회사 체계 재편이 끝나니까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원래는 2018년도에 아마 상장이 됐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상장 심사가 지금 늘어지는 바람에 지금 2019년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 상장도 사실 2015년, 2016년도에도 충분히 경영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지주회사로의 재편을 지주회사를 통한 어떤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들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 지주회사 재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상장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분할 과정도 수상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로 본사가 이전한 현대글로벌서비스. 이 회사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선박을 보증기간 동안 수리하고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일찌감치 회사를 분할했습니다. 이 회사는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만 있는데 분할 전과 후 1년 만에 엄청난 영업이익과 매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분할 전인 2016년 12월 1억 원이던 영업이익은 600억 원으로 늘었고 매출도 29억 원에서 2,381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의 40%는 현대중공업과 관련된 내부 거래로 분류됐습니다. 이 회사 사장은 정몽준 이사장 장남인 정기선 씨. 사업 위험이 낮고 수익성이 좋은 AS 사업을 현대중공업 안에 두기보다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게 함으로써 대주주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 정기선 부사장에 대한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 사람이 중공업을 이끌 만한 어떤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시험대의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서비스 같은 굉장히 좀 수익성이 좋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시장에서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그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몽준 이사장의 주식 가치 변동을 보면 사업 회사들의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서 8,303억 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주사로 주식을 바꾸면서 재산이 1조 1,000억 원으로 2,900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은 소액 주주들의 피해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이사진에 있었던 분,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이사들을 지휘할 수 있었던 사실상의 이사에 있었던 분들이 경영적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위해서 충실하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정기선 부사장은 28살에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34살에 상무, 35살에 전무가 되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현대글로벌서비스 대표로 고속 승진하면서 정몽준 이사장에게 3천억 원이 넘는 주식을 받으며 최대 주주 중 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속 혹은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50%에 가까운 상속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를 가지고 있었던 지분이 10%로 줄어들죠. 그런데 이렇게 인적 분할을 통해서 자사주의 마법을 만들게 되면 세금도 한 푼 내지 않고 자기 돈 하나 투자하지 않은 채로 그만큼의 의결권을 더 가져오게 되는 거니까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회사의 승계에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영 악화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경영 승계, 그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강한구 우리 대표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 경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계시고요. 2015년부터 보니까 희망퇴직을 현대중공업 사장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9,670억 원이라는 자사주를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체 다시 인적 분할할 당시에 또 지주사에 배정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지주사로 넘기지 않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무적 개선 목적으로 전략을 처분을 했더라면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고통으로의 전가 이게 조금 줄어들 수 있지 않았을까, 경영 상태가 좀 개선이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부분도 배임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업 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그동안 그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하고, 예, 모든 것을 취했다고 하시는데 9,670억은 지주사에 갖다 바치셨습니까?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셨다고요? 그래서 재무적 개선을 위한 활동, 금방 이렇게 사실은 그 밖에서 봐도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몰라서 안 했다. 네, 현대중공업이 분할 분사를 하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군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총수 일가에 너무 유리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현대중공업이 고노갑 부회장이 취임한 2014년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우연의 일치로 총수 일가의 부가 늘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 과정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요. 경기도 성남에 세우고 있는 R&D 센터도 본사 이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 법적으로 문제를 책임을 묻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지금까지 행보가 경영권 승계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지구 현대중공업 지주사 R&D 센터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오른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왼쪽에는 분당 수서간 고속도로를 둔 사이의 땅인데요. 연구센터는 성남시 분당구 자벌드 잔여부지에 16만 5,300제곱미터, 지하 5층, 지상 19층 규모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8월 착공에 2022년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도로가 만나는 끝지점 사이에 있는 이 부지에 어떻게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서게 됐는지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계약 내용을 들어보기 위해 성남시청을 찾아갔습니다. 주변에
개발이 사실 어려운 땅 모양이 어려워서 땅 모양이 이상해서 좀 불규칙적이어서 좀 개발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는 현대중공업이 처음부터 성남시를 염두에 두고 부지 선정을 요구해왔다고 말합니다. R&D 통합 연구소를 성남시에 세우고 싶다. 그래서 꼭 집어서 성남이라고 그랬네. 예. 성남시와 계약을 보면 계약 주체는 현대중공업이 아니라 현대중공업 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 당사자가 현대중공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 지주로 지주입니다. 지주여서 계열사들 연구 인력들이 현대중공업은 지주회사 소속이 되면서 특허권 사용료 등을 매년 지주회사에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최대 주주인 총수일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R&D 센터라면 그렇게 되면은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임대료도 지불해야 되고 특허권 사용료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사용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당하고 똑같은 건데 배당하고 다른 점은 이것들은 지주회사들한테만 100% 그냥 이익이 그대로 이전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비용으로까지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는 현대중공업 R&D 센터가 들어설 부지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이곳 판교지구는 최근 개발 붐이 불어 땅값이 많게는 수백 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세를 들어보기 위해 인근의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도로가에 대지 같은 거 이런 데는 한 6, 700에 보상해준 데도 있고 중간에는 한 2, 300, 1, 200 전답 그렇게 보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 토지를 검색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R&D 센터가 들어설 곳에서 불과 3km 떨어진 곳에 현대중공업 권오갑 부회장 소유의 농가밭이 16,000제곱미터가량 확인됐습니다. 태양만두 집에 저게 어디요? 저거 시커먼 그 기아지. 예. 절로 들어갔잖아요. 몇 대면 대대로 그냥 내려오는 그 동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집이요. 한 번씩 이제 오기도 하시고. 그렇죠, 집인데. 그분이 살고 있죠. 권오갑 씨가요? 그럼. 여기서 출퇴근하세요?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여기 그 집이에요. 원래 옛날부터 있던 집이에요. 있죠. 차도 지금은 없는데 차도 있고 없고. 권오갑 부회장이 산다는 집은 밖에서 보기에도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입구에서 현관까지 한참 떨어져 있고 한쪽에는 운동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최고 경영자의 집 근처에 R&D 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웃들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연의 친지는 뭐라도 고향 주변에 R&D 센터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럴 수도 있지. 왜냐하면은 자기가 여기서 그 건시들 안동건시들 여 집장촌인데 여기가 내 고향에 내가 현대에 가가지고 그 정도 됐는데 내 고향 쪽에 그런 걸 유치를 하고 싶은 그런 말도 그거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말도 아니지 뭐. 하여튼 정몽준 가시라는 것만 빼고는 다들 잘 몰랐죠. 그런데 처음에 와서 한 2달 하면서 이게 뭐지? 이제 이상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바꾼다거나 식당 그릇을 바꾼다거나 메뉴를 바꾼다거나 이게 전혀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진짜 엉뚱한 행위를 해서 작업포도 바꿨죠. 그러다가 곧바로 이제 그 사무직 희망퇴직 받고 그다음에 사무직 여성 노동자 희망퇴직 받고 이러면서 이제 이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정몽준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울산 동구를 기반으로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곳은 저에게 인생과 사회, 기업관과 정치 철학을 일깨워준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동구 유권자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무엇보다 이곳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지역의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낙후된 울산의 복지 부분을 강조하며 울산 동구에서 13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뒤 울산에서 5선, 서울에서 2선 등 모두 7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그 뒤 대선까지 노리며 주요 정치인의 기반을 닦았는데요. 선거에 나올 때마다 복지시설 투자를 강조한 것이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몽준 이사장이 선거에서 떨어지고 야당 국회의원이 들어선 동구 복지시설들의 현실은 어떨까? 복지동구라고 불릴 만큼 현대중공업에서 지원하는 복지시설들의 혜택이 많았는데 회사 경영 위기로 민간의 시설물들이 매각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짜장면이 1,600원 했거든요. 개인이 넘어가면서 2,600원으로 올랐어요. 올랐어요. 2,600원 오르고 전부 다 음식값이 다 1,000원씩 다 올랐어요. 연세 많은 분들 와가지고 여기서 그 하루에 몇 시간씩 일주일에 몇 분 나와가지고 수업하고 이래 하면 수업도 하고 이러면 이 지원이 중개업에서 지원이 많이 나왔어요. 지원도 많이 나오고 혜택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선거 때 잠깐 그걸 써먹고 선거가 자기가 이제 정치 안 할 거니까 그걸 다 판다. 그거 정말 웃기는 짓이죠. 현대중공업을 기반으로 그냥 울산 동구를 기반으로 정치를 하셨던 분으로서 정말 옳지 못한 행동이죠. 우리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인터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대신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주회사 전환이 총수일가 이익과 관련이 없다거나 현대올뱅크의 배당 시기를 조절한 것이 아니다. 성남 R&D센터 부지와 권오갑 부회장 개인 토지와의 연결은 억측이라는 등 원론적인 답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지자체 문화시설이 늘어 현대중공업 문화센터 수요는 크게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주사 전환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국회에서 현대중공업 등 대기업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의 편법 경영 승계와 총수일가의 재산 분리기를 막기 위해 2년 전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행법은 특혜 구조예요. 어느 선진 자본국가에도 없는 특혜 구조예요. 미국이랑 일본에서도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회사의 재산을 이용해서 일부 대주주의 이익을 더 강화하는 일을 더 이상 벌이지 않도록 법을 제출했고 이 법이 매우 시급하고 의미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걸 인정하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통과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법이 논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어디 간 것도 아니에요. 폐기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어요. 네, 회사로서는 조선산업 불황이 계속되고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왜 직원들에게만 전가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네, 많은 울산 시민, 한 집안의 가장들이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쫓겨나듯이 떠나야 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 회사가 어려운데 저희에게 왜 취재를 하느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조선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뱅크 배당이나 자사주 매각 등 여러 번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의 경영 승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현대중공업의 경영 승계 과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년에 현대올뱅크가 상장하면 총수일가가 수조 원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배임 등으로 고발까지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경영 승계 과정이 허술한 법망을 피해 지배력을 강화하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구조조정으로 근로자들을 정리한다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나가던 잘 나가던 우리나라 기업, 그리고 울산을 대표하던 기업, 한 가족과 개인에게는 자랑스러운 직장이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극복하고 모두의 회사, 우리나라의 회사를 만들어야 할 텐데 현대중공업 총수일가는 자신들만의 미래만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탐사기획 돌직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